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주에 연말 여행 즐기실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부산 가시면 꼭 드시면 좋을 대표적인 향토 음식 중에 밀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밀면은 1950년대에 미군의 대규모 밀가루 원조 덕분에 탄생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6.25 때 부산 경남 쪽으로 피난 와서 살게 된 실향민들이 이 밀면을 만들어서 드셨다고 하지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 밀면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생산, 고용, 투자 이런 경제 전반의 사이클에 모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면 또 다른 부작용도 걱정입니다. 바로 환경 파괴가 따라온다는 거죠.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소비와 환경 사이의 딜레마와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다룬 디컨슈머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부산, 거제 같은 경남 지역에도 함경도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죠. 대체로는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오신 신양민들인데 이분들이 고향 음식 생각하면서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게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은 밀면입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연말인데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한번 해보죠. 밀면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밀면 박하로 나가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썬킴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죠? 제가 참 뭐라고 할까 복잡해요. 태어난 출생지는 서울이고 자란 곳은 부산이고 학창시절을 보낸 것도 부산이고 근데 본 적은 또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산 김씨다 보니까 네, 또 이 본관은 전라도예요. 출마만 하시면 되겠네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 기자님 출마하시면 제가 보좌관 해드릴게요. 아이고, 보좌관 모시고 살래. 네. 밀면 드셔보셨나요? 저는 가끔 가서 먹어보긴 했습니다. 자주는 못 먹어봤고 고향이 거의 부산이시면 자주 그렇죠. 드셨겠네요. 밀면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밀면이 그렇게 맛이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면이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추억으로 먹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네. 부산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밀면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가면은 의외로 이 함경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조 이성계 드라마에서 보는 이방원이 어디 갔나? 이런 식의 함경도 사투리를 부산 광복동 서면에서 자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민들이라면서요. 영화 국제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흥남부두 철수할 때 많은 함경도 실향민들이 피난민들이 부산에 정착을 하셨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그 흥남부두 철수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왜 그러면 흥남에서 수많은 실향민들이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부산 경남 쪽으로 내려왔나? 구세아라 금순이도 그걸 배경으로 한 노래지 않습니까? 네.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해 이게 네. 오늘 흥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다른 방송국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네. 반응 폭발이었어요 이거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 이제 9월에 메가드 장군이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시키죠. 그래서 반을 끊어놓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이거든요. 보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립 상태가 된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인민군들은 이제 빨치산으로 이제 빠져버리고 이제 연합군 이제 치고 올라갔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 거의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통일이 눈앞에 왔는데 한 달 후 10월 19일 날 중공군이 참전을 합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의외로 잘 막아냈어요 연합군이요. 근데 문제는 함경도 지방 동부 전선이었는데 미 10분단은 거의 괴멸을 당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공군에게 장진호 전투 등등등에서 그래서 이 메가드 장군은 안 되겠다 일단 퇴각하라 후퇴 명령을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함경도 지역에 있던 10분단 등등등 미군들이 남쪽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원산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원산은 이미 중공군에게 점령이 된 상태예요. 아, 부두가 점령돼서. 그렇죠.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상 탈출을 해야 되는데 남은 항우 도시가 흥남 아하.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용 안 할 부두인데 그랬나 보군요. 일단은 미군 같은 경우에는 다 철수한 이후에 함경도 지역에 있는 모든 항구나 항만 시설들은 다 폭발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예. 흥남 부두를 이제 탈출을 하는데 요거는 설이에요. 요거는 그 영화도 그렇고 이제 그 접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함경도 지방에 살고 있던 분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왜요?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6.25 전쟁 터질 때만 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거든요. 예. 함경도도. 아하. 그러면 음. 이분들을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생각해서 그 땅 함경도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원래 살던 땅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단순히 피난민들이다라고 접근하는데 요거는 설이인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메가드 장군도 알고 있었어요. 그 두만강 건너편 만주 지역에 상당수 병력 중공군들이 지금 남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네. 중공군이 두만강 넘기 전에 미군이 원자탄을 떨어뜨리자 만주와 함경도 일대라는 이거는 논의가 된 거는 확실해요. 메가드 예. 장군과 트루만 대통령 사이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되게 한 5, 6년 전에 떨어뜨렸으니까 이미 미국은. 그렇죠. 네. 함경도 주민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도는 거예요. 불과 5년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그 참극이 벌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네. 야 이거 연합군이 핵폭탄을 만주와 여기 함경도에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떡하냐? 도망가자 해서 피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중공군이 남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공군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네. 미국과 맞서 싸워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도와준 전쟁. 그래서 원래는 함경도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공군을 환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 중에 그 핵폭탄 함경도 투하설 아하. 때문에 그래서 이 대거 이 남하를 시작했다. 듣고 보니 꽤 설득력이 있는데요. 제가 좀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늘 그러시지는 않아요. 요거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가지고 예. 그 일단 미 10분단 등등등은 이제 그 군사 장비들을 이제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흥남 부두를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피난민들이 몰려온 거죠. 우리도 그 배 좀 태워달라고. 안 된다. 이건 미군 군수 물자 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일단 배들은 떠나요. 떠나고 거의 맨 마지막 배 중에 하나 남은 배 중에 하나가 머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가 하나 남았어요. 미군의 배 중에. 미군 수송선이에요. 예. 여기도 꽉꽉꽉 장갑차 탱크들을 다 실은 상태였거든요. 이것 떠나면 이제 남은 배가 없어요. 피난민들이 달려와가지고 제발 그 배 좀 태워달라고. 아하. 당시 미 10군단장 이제 알몬드 소장이란 미군 장군이었는데 도저히 이건 뭐 미안하지만 태울 수가 없다고 우리가 구태야 되는데 그때 알몬드 소장의 그 통역으로 참전을 했던 현봉학 박사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영어 잘하셔가지고 알몬드 소장한테 얘기한 거죠. 미국은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이 탱크와 장갑차 버려도 또 만들 수 있다. 아하. 하지만 저기 있는 저기 피난민들 놓고 가면 다 죽는다. 제발 태워달라. 그러니까 여러 번 설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알몬드 소장이 알겠다. 장갑차 버려라. 피난민 태우고. 실어라. 그래가지고 14,000명이 탑승을 합니다. 요 장면이 영화 국제시장의 맨 첫 장면이죠. 그러니까 14,000명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그 못한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 금을 타고 올라간 거죠. 그게 이제 국제시장 첫 장면. 아, 그래서 흥남부두를 이제 머리디스 빅토리오가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이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흥남부두 앞에는 이미 북한군이 깔아놓은 기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배가 기뢰를 탁 건드리면은 폭발이죠.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이게 1950년 12월 23일이었거든요. 쭉
쭉 내려와요. 쭉 동해 따라 내려와 가지고 부산항에 입항 신청을 하는데 부산항이 거부를 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머리디스 빅토리오. 왜요? 왜? 이미 피난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부산에. 부산에 당황한 거죠 머리디스 빅토리오가. 어디로 가요 그러면? 할 수 없다. 옆으로 가자. 그래서 옆에 있는 거제도로 가거든요. 거제항에 입항을 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요. 거긴 또 왜요? 배가 너무 커. 거제항이 작았어요. 부두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지금도 그 거제도 장승포항이 있고 그 앞에 네. 보면 지심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거든요. 수심이 깊어요. 예. 거기에 일단 14,000명을 내린 다음에 소규모 선박으로 거제도로 실어 나르자. 실어 나릅니다. 와. 당시 그 머리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이 승선 기록과 하선 기록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승선은 14,000명이었어요. 근데 이 하선할 때 보니까 14,005명이 된 거예요. 5명이 더 늘었어요? 네. 그 사이에? 배 안에서 응애 어머나. 태어난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기가 그럴 수 있나요? 14,000명 중에? 그러니까 임신한 분들도 타고 계시던 거죠. 그랬겠네요. 14,000명이면 1년에 한 200명 정도 태어날 테니까. 그걸 또 이렇게 산수적으로 계산하시고. 그러네요. 하루에 뭐 이틀에 1명 정도는 태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한 열흘 걸려서 왔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제가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오늘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세요. 한번 와.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승선 하선 기록을 쓰는데 선장이 미국인 선장이다 보니까 이름을 네.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5명 이름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번 연말 연시 때 혹시 부산 여행 가시는 분들은 거제도 이번에 거가대교가 뚫려가지고 김해공항에서 한 30분이면 바로 거제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 장승포항, 그 머리디스 빅토리오가 정박을 했던 장승포항에 가시면은 김치 1, 김치 2, 김치 5 자손들이 운영하시는 식당들도 있고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아기들의 자손들이. 정착을 하신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런 함경도 분들이 이제 거제도, 부산에 많이 정착을 하셔가지고 함경도 우리가 함흥냉면이라고 알잖아요. 네. 함흥냉면이 원래 함흥냉면이 아니라 녹마국수라고 부르거든요. 녹마가 이제 녹말인데 네. 그 냉면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좀 사주세요. 저도 남이 사주는 냉면 더 좋아합니다. 그 북한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양냉면이랑 함흥냉면을 같은 카테고리로 안 넣어요 이걸요. 둘 다 냉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갑게 먹는 국수는 맞는데 평양냉면은 냉면이라고 부르고. 평양냉면은 그냥 국수라고 불러요 북한인 사람들. 그렇습니까? 그냥 국수. 음. 국수라고 부르고 이 함흥냉면 우리가 그 비벼 먹는 거 빨갛게 이거는 녹마국수라고 하는데 재료가 달라요. 면발의 재료가. 재료가 일단 뭐 예전에 뭐 이 면스플레이 무슨 뭐 나는 냉면 매니아 등등이 한참 유행을 했을 때 나는 메밀 함량이 80%가 아니면 난 냉면으로 안 친다.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평양냉면은 물론 지금 북한에 있는 평양냉면 말고 오리지널 평양냉면은 메밀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뚝뚝 끊어져요. 그리고 육수는 동치미 반, 그다음 고기 육수 반. 딱 지금 겨울에 먹는 음식이거든요. 맛있겠다. 해장으로 최고라니까 국물이 그게요. 이게 여름에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인 게 그 평양식 냉면 같은 경우엔 동치미는 그렇죠. 겨울에만 먹을 수 있잖아요. 꽁꽁 얼려가지고. 네. 여름에 동치미에서 먹으면은 써요. 그리고 육수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여름에 고깃국을 끓이면은 이게 노린내가 나요. 그렇겠죠. 예. 겨울에 끓여가지고 싹싹싹 이 기름 걷어내면서 그 육수와 동치미랑 섞은 거에 메밀국수를 말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냉면. 평양냉면이고. 냉면인 반면에 예.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밀은커녕 메밀도 안 나요. 네. 그래서 뭐가 나냐면 감자. 감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감자가 재배가 된 것이 함경도거든요. 정확하게 기록이 1824년에 만주 지역에서 들어왔다. 난 기록이 있는데 네.
그 감자 전분으로 해서 국수를 만들어 먹은 것이 함경도식 녹마국수. 녹마국수. 이 녹마국수가 이 실향민들과 함께 남쪽으로 넘어오면서 저거 뭐라고? 이 평양에서 내려온 아들이 말이야. 지금 평양냉면이라고 지금 팔고 있네. 우리도 그러면 녹마국수라고 하면은 안 팔리니까 우리 이 함흥냉면이라고 이름 바꾸자야.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쟤들도 야 맛이 좀 우리가 좀 딸린다야. 메밀이 맛있지. 그럼 우리 뭐 할까? 고추장에 한번 비벼보자. 아하,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장동 함흥냉면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면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머레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함경도 실향민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부산에. 여기는 감자 전분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야,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되냐? 하는데 6.25 끝난 직후에 미군 이 구호물자로 밀가루가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와르르. 부산으로. 부산으로. 닭 대신 꽁이라고 그러면 저기 우리 저 밀가루 가지고 우리 녹마국수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부산의 밀면입니다. 아, 예전에 녹마국수에서 재료만 바꾼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오장동 함흥냉면과 부산 밀면은 뿌리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산 밀면 분명히 부산 밀면인데 이거 서울에서 먹는 함흥냉면이네. 그렇게 파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아마 알려드리면 깜짝 놀랐을걸요. 부산에 가면 냉면집이 있거든요. 네. 우린 밀면 아니다. 우리는 냉면 팔겠다. 부산에 가면 부산 냉면집 타이틀이 상호가 의외로 원산 땡땡 원산 땡땡인 게 많아요. 원산 출신들이 만든 거죠. 아, 그때 내려와서 그래서 차려갖고 서울 을땡 음. 거기서 이제 평양 냉면을 배우신 분들이 부산 내려오면 분명히 냉면집이잖아요. 네. 원산 냉면 땡땡땡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야, 이 부산 사람들이 입맛이 왜 이렇게 없어? 이걸 무슨 냉면이라고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쪽 뿌리는 함경도 베이스 녹마국수 베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달라요. 그걸 아시고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냉면 이야기는 뭐 언제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일단은 그러면 밀가루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자주 많이 풍족하게 해 드셨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뭐 어느 집이든지 이제 원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 특정 지역 어떤 상호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로컬들이 먹는 집이 있고 외지분들 관광객들이 드시는 곳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예. 그 현지인들은 봐라 저 분명히 서울 아들이다 저거 저 집 가는 거 봐라. 우리 부산 사람들은 저는 안 간다 하는 데가 있잖아요. 현지인들이 몰래 가는 곳. 몰래 가는 곳. 상호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거 말씀 정말 임금 님기는 당나 얘기인데 이거. 그럼 뭐 아닌 거 알아서 뭐 합니까 저희가? 아니 가보시면 맛이 달라요. 맛있어요. 현지인들이 가는 곳이? 네. 그렇겠죠. 돼지국밥 같은 경우에도 딱 나눠지거든요. 부산인들이 가는 돼지국밥집과 딱 봐도 서울인이에요. 관광객이 가는 돼지국밥집. 저희는 뭐라고 하죠? 봐라. 저거 또 서울 가가지고 또 별스타그램에 또 올린다. 저거 부산 맛집이라고 저거 그냥 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산역 도착하신 다음에 네. 우암동이라는 동네를 가세요. 부산 컨테이너 부두 앞에 있는 허름한 지역인데 네. 택시를 타고 우암동으로 가자고 하신 다음에 기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에 밀면을 제일 처음 만든 집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씨 웃으면서 웃지 않았노? 하고 데려다 주실 거예요. 그 집이 일단 밀면이란 걸 처음 만든 집은 맞아요. 그 집 가서 드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부산에 수영구라고 있거든요. 수영구청 네. 앞에 가면 밀면집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가 맛집이에요. 상호는 말씀 못 드리고. 주로 부산 가시면 거기서 밀면 드시는 썬킴님은 아마 이번 다가오는 설날 네. 이른바 예전에 이제 구정이라고 불렀던 그 설날 연휴에 아마 수영구청 앞에 오시면은 거기서 밀면으로 해장하고 있는 썬킴을 만나실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수영구청 쪽을 약간 좀 더 편하게 가시나 보네요. 수영구청 쪽이 편하실 거예요. 이제 광안리와 걸어서 한 10분 15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광안리 가신 다음에
즐기시고 회도 드시고 한 다음에 한 15분 정도 걸으셔가지고 오리지널 정통 밀면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시간 나실 때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시간 안 걸리거든요. 가셔서 머레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온 14,000명 김치 1, 2, 3, 4, 5의 식당들도 한번 가보시면 역사 투어가 되지 않을까. 에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옛날 또 고향이라고 고향 또 놀러 오시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니까요. 저 서울만 쓰잖아요. 네. 네, 역사 스토리텔러 썸킴 씨와 함께한 흥남부두부터 밀면 이야기까지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이어갑니다. 사실 지구의 환경에 가장 위협이 되는 건 인간들의 소비 활동이죠. 소비를 늘리면 뭐든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데 또 환경 생각해서 소비를 줄이자니까 그러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어찌 보면 또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소비 없이 내지는 소비를 줄이고 좀 잘 살 수는 없을까 하는 다소 무모한 생각으로 쓴 책이라고 하는데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 디컨슈머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런 딜레마를 같이 좀 생각해보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디컨슈머. 네, 컨슈머가 소비자니까 그렇죠. 디컨슈머면 비소비자입니까? 소비하지 않는. 그죠? 비소비자? 뭐 여기서는 만약에 소비를 좀- 소비가 멈춘다면 이라는 가정 하에서 저자가 이런저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오던 차에 코로나라는 우리가 겪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소비를 좀 멈추는 현상, 뭐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글로벌 전체 내에 소비가 좀 둔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네.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과연 이보다 더 소비를 줄인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이 책에다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연말에 이제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물건이 얼마나 될까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최근에 꽤 인기가 있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홈쇼핑이 한참 유명할 때 홈쇼핑 채널을 파네 사네 뭐 이런 얘기할 때 여기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물건을 사는 시대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홈쇼핑 채널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쇼핑과 소비와 생산이 그냥 다 취미 활동처럼 되어버리는 시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광고를 통해서 과소비가 조장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지구가 살고 우리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죠. 소비를 좀 줄이자는 뜻인가 보네요. 결론은.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소비가 줄었을 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이 줄게 될 테고요. 매출이 준다는 얘기는 노동자들은 돈을 못 벌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적게 번다라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도 사라질 거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소비를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고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공장의 효율성을 갈수록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높일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테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자동화로 우리가 대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로봇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봇까지 사용하게 되면 24시간 공장을 돌릴 테고 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최대의 효율을 낼 텐데 그러면 물건은 더 생산되겠죠. 그러겠죠. 과잉 생산이죠. 가성비 점점 높은 예, 걸로. 과잉 생산이 되면 우리는 소비를 또 얼마나 더 늘려야 될까? 그럼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족한 사회에 살. 곁에서는 이거는 사야 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그 의류 건조기 같은 거 별로 안 썼지 않습니까? 한번 써보면 안 쓰기 어렵죠. 써보면 안 쓰기 어렵다기보다는 다들 쓰니까 써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나의 위치를 우리가 소비로 확인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네. 예. 앞서 소비를 안 하면 악순환에 빠진다라고 하지만 소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견딜 수 있다면 우리가 소비를 좀 줄여보거나 안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뭐 태어나서 주변 돌아보면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주변에 네. 다 있고 그 유혹을 다들 이겨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만들어 파는 분도 있는데 네. 그 못 이기는 척 또 사두리고 그게 또 미풍양속이고 그게 또 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죠. 아, 라는 생각으로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를 늘려가면서 경제도 키우고 여러 면에서 이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자원이 고갈되거나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근데 이제는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파서 쓰고 이 정도로 소비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 파괴의 속도라든지 소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 그걸 고려한다라고 하면 해결책을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데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 눈높이 낮춰야 되는 일인데 네네네. 사실은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 옷이 뭐 1년에 뭐 사시사철 2벌이면 되지 왜 3벌 4벌 필요해. 맞습니다. 낭비를 하고 있네라고 네. 하는 말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옷방이 따로 있는 게 뭐 그리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소비만 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말자라고 할 때 그 꼭 필요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그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달라지는 네. 그런 것 같아서 기준도 참 애매한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이제 그 소비와 또 새로 생겨나는 욕구와 이거의 악순환에 빠진다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그간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대안을 고민 안 하고 실천 안 한 건 아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간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녹색화로 우리는 대응을 해온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쓴다거나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만든다거나 네.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위해서 유기농 식품을 구매한다든지 고효율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뭐 식기세척기를 사면 물이 절약되는 식기세척기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온 정책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소비를 자극하는 거지 소비 문화를 녹색화한다고 해서 물질 소비가 극적으로 줄어든 사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다. 결국 소비 욕구를 녹색화한다고 하더라도 소비 욕구가 불어나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까 이제는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욕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자율성 이런 부분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네. 소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비를 소비대로 하면서 나는 친환경 소비를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앞뒤 안 맞는다는 뜻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소비 욕구가 불어나는 속도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국제자원전문가위원회라고 유엔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소비는 인구수를 제치고 아까 앞서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글로벌 헥타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헥타르는 면적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땅 면적 잴 때. 네. 축구장보다 약간 넓은 단위가 헥타르거든요. 이거를 우리 전 세계에 사는 인구로 지구의 이 전체 헥타르를 나눠보면 인류는 각 1인당 1.6 헥타르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지구 표면적을 지구의 인구 숫자로 나누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1.6 헥타르에 들어있는 땅과 물, 뭐 그다음에 자원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겠죠. 예. 이걸 이제 글로벌 헥타르라고 개념을 만든 건데 현재 인구가 소비하고 있는 거를 이 글로벌 헥타르에 대응을 해보면 인류는 개인 평균 2.7 글로벌 헥타르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1.6이 평균인데 평균보다 훨씬 많은 걸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평균보다 170% 더 큰 규모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만들어진 걸 쓸 텐데. 네. 그만큼 많이 과잉 생산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비량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데 이 생태 발자국 수치를 여러 국가에 대입을 해보면 미국은 한 8 글로벌 헥타르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1인당 소비량이 네. 아까 1인당이 1.6이라고 했으니 이 양이라면 지구가 한 5개는 있어야 가능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소비하는 거를 자원 도대체 천연 자원이 얼마나 쓰인 건지를 거꾸로 역추적하다 보면 네.
미국인들은 자기가 받은 써야 될 것보다 훨씬 더 쓰고 있다는 예, 한 뜻이네요. 5배는 더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중국은 지금 현재는 한 2개 정도, 지구가 한 2개 정도 있어야 되는 양의 소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중국은. 우리나라는 궁금하실 텐데 우리나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정도가 지구 한 4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 소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나마 지구 아까 1.6 헥타르 지구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는 건 에콰도르가 딱 지구 양만큼의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 아프가니스탄이 지구의 한 절반 정도가 있으면 가능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너무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한 때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실제 소비가 줄어들 때 아니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기후를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녹색화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또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결론은 소비를 줄여야 이게 환경이 살아난다. 네네. 그 전기차, 뭐 태양광, 풍력 이거 해봐야 소용 없다는 얘기네요. 물론 노력은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좀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획기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좀 허망합니다. 이런 책들이 조금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부터 디컨슈머였으니까 뻔한 결론이긴 한데 선진국에서 일단 5% 정도라도 소비를 줄여보자,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5% 정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물론 더 크게 줄이면 좋겠지만 앞서도 소비가 줄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니 5% 정도가 줄면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 사례로 내가 비춰보니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분명 초기에 좀 있겠지만 경기 침체가 좀 드러나고 하겠지만 우리가 견딜 만한 정도이고 초기에 이런 주춤거리는 걸 견디고 나면 우리의 삶부터 기후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변화하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독창성도 좀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독창성에는 이른바 순환 디자인, 순환 경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순환 경제, 순환 디자인은 결국엔 재활용입니다. 그 채소 마켓에서 물건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시장이 좀 커지고 네. 그리고 공유적 경제 같은 것들 물건을 만들면 옛날에는 차를 다 당연히 내가 소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유차 서비스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차를 각각의 시간에 되니까. 맞춰서 빌렸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그러겠죠. 기후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그게. 그렇죠.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내가 내 소비를 줄인다는 거 행위 자체가 인간의 욕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려고 사는 건데. 아니,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여기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욕구와 외재적인 욕구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외재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나도 갖고 싶다 또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외재적인 소비 또는 욕구라고 말하고요. 내재적인 거는 진짜 자기의 만족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거는 이 내재적인 소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로 만족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사서 내가 만족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소비는 나중에 약간 허망하지 않습니까? 막상 사고 나면 내가 가지고 왔지만 살 때만 기쁘지 집에 그 흔히 말하는 값비싼 쓰레기가 된다라고 하는 소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진정한 소비와 내재적인 만족을 다른 데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게요. 다 옳은 말씀인데. 그러나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소비를 줄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데는 뭐 들을수록 동의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디컨슈머의 사례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마케팅 이게 사실은 과소비를 조장하고 경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마케팅 영역에서 디마케팅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기서 사례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많이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파타고니아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이 옷을 사지 마십시오라는 광고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건을 더 많이 파는 방법으로 반소비주의를 사용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좀 볼 때마다 가끔씩은 얄미워요. 사지 말라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또 사게 되잖아. 또. 네.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신들의 브랜드는 사지 말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옷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물과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됐는지 네. 그리고 미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해 매출의 20% 이상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광고를 하는데 또 많은 소비를 하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매출은 뭐 기부하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매출을 기부하고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매출이 늘고는 있지만 어쨌든 파타고니아는 실제로 물건을 한 번 사면 오래 쓰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져오면 우리는 다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선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 우리 거는 사지 말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건을 좀 이렇게 오래도록 수명 있게 만드는 거 네. 이런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 알리아이라는 백화점도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일부러 문을 닫는 일종의 디마케팅 이런 사례들은 좀 흥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정말 환경을 위한다면 창업도 하지 말았어야죠. 네. 파타고니아에서 만든 옷 없다고 우리가 옷이 부족합니까? 네. 그러나 이 옷, 이 브랜드 생기는 바람에 저도 한 벌 샀잖아요. 괜히. 뭔가 마음에 위안을 삼죠. 사람들이 이런 걸 사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 백화점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문을 닫는 이 백화점도 아예 창업을 안 했으면 더 친환경인데 네네. 자꾸 현실적으로는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뭐 재밌는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사회 문제 아무것도 안 하려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는 안 일어난다라고 네. 종종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꼼수다 이것도 다. 디컨슈머도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패스트 패션들, 그러니까 빨리 유행이 지나가고 이 유행을 통해서 많은 소비를 일으키게 하고 대신에 값싼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소비를 조장하는 특별한 사례인데 네.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일부러 많은 기업들이 계획적 진부화라는 것들을 하고 있다. 이 계획적 진부화라는 거는 제품의 수명을 일부러 짧게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질려서 또 하나 사게. 내지는 고장나서 또 하나 그쵸. 사게. 고장나게 만드는 거 이게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1924년에 필립스, 오스람, 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세계 최대 조명 업체들이 스위스에 모여서 카르텔을 만들고요. 피버스라는 카르텔을 만들고요. 전구의 수명을 늘리는 경쟁을 그 당시에 굉장히 벌이고 있었는데 이거 하지 말자. 피버스 회원사는 조명의 수명을 100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합의를 한 게 실제로 이 앞서 말한 계획적인 진부화라는 게 이 산업화 과정에서 들어온 네. 첫 번째 사례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제조사들이 일부러 제품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오래 쓸 수 있게 네. 그리고 대신에 오래 쓰지만 뭔가 좀 우아하고 우리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뭐 절약한답시고 굳이 뭐 비싼 거 안 사고 가능하면 저렴한 제품 찾아 쓰고 그랬는데 네네. 얘기 듣다 보니까 비싼 옷 한 벌 사서 평생 입는 게 친환경이지. 저처럼 싸구려 옷 여러 벌 사서 입는 건 절약인지는 몰라도 친환경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거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또 비싼 옷을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마음을 고쳐먹고 있지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네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